첫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실화라서 놀라운 세상 속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실화탐사대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실화탐사대는 매주 토요일 밤 진짜야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기막힌 실화를 들려주는 탐사 프로그램이죠. 훈훈한 감동 스토리에서부터 이웃 간의 갈등, 잔혹한 범죄 사건까지 스토리텔링 형식의 실감나는 재현을 더한 구성으로 2018년부터 쭉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기 빌려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비밀번호를 저밖에 모르는데 본인 인출이 어떻게 됐는지 미스터리 같아요. 저 애가 싸움수처럼 생긴 애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136회가 방영. 올해만 해도 50여 개의 놀라운 사건을 다루며 총 36,329건의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실화탐사대 시청률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최고 시청률은 8%, 최저 시청률은 3.7%로 2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소재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실화탐사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귀가 더 쫑긋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실화탐사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 실화탐사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또 풀어가야 할 진행 중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들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심리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이야기들, 좀 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보면 제 직업은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요? 덤프트럭? 덤프트럭 중에서도 가장 큰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그녀는 야, 26년 차의 베테랑. 현재는 남편도 아들도 모두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살면서 점차 그녀의 화장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바뀌었어요, 이때. 남편에게도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그녀. 영선 씨는 왜 화장을 지우지 않는 걸까요? 내가 화장 지우면은 이 얼굴 흉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5살 때 생긴 얼굴의 흉터. 사춘기 시절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흉터지만 20살 무렵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제 손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꼬맹이 하나가 저 아줌마 얼굴 너무 완전히 불탔다. 얼마나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중간에서 차에서 꺼서 내린 거예요. 걸어서 집까지 갔던 거 생각을 하면은 얼굴 화장하고 이러고 다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삶에 숨어 있는 그 기이함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끄집어내려고 했던 점에서 실화탐사대가 좀 실화탐사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화탐사대가 초반에 좀 이렇게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다, 보기에 좀 잔인하다, 겁이 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어떤 강도가 높은 사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화탐사대의 어떤 재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 내의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개선을 하고 싶다, 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탐사대가 조금 더 소재를 다양화하고 좀 시선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좀 더 공분을 자극하는 그런 데에서 좀 멈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실화탐사대의 뭐 한계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화탐사대가 어떤 공분을 이끌어내서 이제 이런 공론화의 어떤 그 물밑 작업을 한다면은 스트레이트 같은 팀들은 이제 그런
직접 취재를 통해서 약간 단독 소스 같은 것들을 알아오고 이제 PD수첩은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 하니까는 사실 뭐 실화 탐사자에게 솔루션까지 제시해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본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뭔가 이제 공론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화 탐사대의 이런 지금 같은 방식은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화탐사대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실화탐사대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고통, 라디오, 남은 이야기, 주민들, 경찰, 단독, 갑질, 제보 이런 키워드들이 실화탐사대 관련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습니다. 먼저 고통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관련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내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온라인 조회수 탑 3를 살펴보면 소형 주택이라는 이유로 공사 방해 피해를 입은 가족의 이야기, 강남 전원마을의 입주 조건 편이 조회수 305만 회로 3위를 기록했고요. 한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 편이 조회수 320만 회로 2위를 차지했네요. 악질 운전자의 실체를 담아낸 고급 외제차의 주차 갑질 편이 조회수 355만 회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실화들이 조회수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이 같은 사건들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건이 언제나 나도 저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경우만 본다면 39가구가 사는 빌라에서 일단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곳에 다 거주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저렇게 주차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과 한 그 공간에 있다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형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을 지을 때 동네에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나도 언젠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서로가 참아주고 그게 마을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미덕일 수도 있는데, 여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기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으니까 저런 마을에 그럼 나의 이주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사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컸고, 이런 것들이 그 조회수를 높였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화탐사대가 이제 화제를 모으는 그 에피소드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사연에 얼마나 우리가 이입을 하느냐라는 어떤 공감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에피소드의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좀 흥미진진하게 구성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온라인 조회수 탑 3의 에피소드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주차 갑질남도 처음에는 그냥 이웃 간의 민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어떤 정체를 나중에 공개하는 이런 미스터리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사건을 다가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더 이입을 하게 되고, 이제 특수부대 A중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의 화제성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은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잖아요.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아름답다며 온갖 말로 꿰어 사진을 찍고 유포까지 한 남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중사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 가봤는데 그 은행에 기계가 3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기계 이거 다 쓰시면 어떡해요 하는 말에 막 욕하고 저한테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 거를 자기가 뭐 불법 오피스텔 그거를 한대요, 성매매. 그거에 올려갖고 또 만들어. 나 학교 다닐 때를 얘기하자면 계좌 문제는 둘째고 애들 좀 많이 괴롭혔죠. 참 악질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사연을 굉장히 잘 카테고리를 해서 이 사람의 범죄를 조금 더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끔 구성을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 전원마을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최종 배우의 또 전직 장관, 대기업의 회장, 이런 식으로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까지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나라는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사건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였을까요? 저는 그 127회 폐가 쓰레기 더미에 사는 남자 편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인생길에 큰 시련 맞고 무너져버린 중년 남성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러고 살았나 싶다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한탄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야, 심각하구나. 참, 이러고 살았나? 슬프다. 남자는 이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분이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직접 전화하셨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그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갖고 잠을 못 이루겠네. I pray for your company and your members. Thank you. 다른 편들 같은 경우는 사건을 조명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아니면 삶이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편은 피해자의 삶이 끝끝내 망가지지 않고 뭔가 희망을 찾고 거기서 의지를 갖고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싶었고 그 주변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힘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편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131회 수상한 애견 카페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유기견 센터인 척 하면서 이제 불법 분양 및 이제 동물 학대를 저지르는 좀 가해자들의 그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너무 뻔뻔한 그 태도를 보면서 되게 화가 나면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가 좀 중요했던 거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허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품종견 선호가 결국에는 항상 어떤 견종의 유행을 불러오고 그게 또 대형 유기로 이어지는 그 순간의 사이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좀 이런 것까지 같이 조금 더 건드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130회 수상한 망치소리 편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쓰레기집에 사는 노인에 대한 어떤 민원 사건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밤중에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 알고 봤더니 그 소리의 정체는 이제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그런 현장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또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개 도살이 결국에는 어떤 동물 학대 범죄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이게 굉장히 도의적으로는 큰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지만 그에 마땅한 처벌은 제대로 또 어떤 법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법 제도가 이렇게 촘촘하게 정비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동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법이 아직 그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실화 탐사들을 거쳤던 사건들의 방송 그 후를 전한 특집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실화 외전 끝까지 묻는다라는 컨셉트로 올해 상반기 전파를 탄 6가지 사건들의 후속 취재를 담아냈는데요. 강남 전원마을의 입주 조건, 노화도 차량 추돌 사건 등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실화들의 뒷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올해 시청률 탑4 회차를 확인해보면 실화 외전편에서 후속 취재를 한 6가지 사건 중 4가지가 본방송 당시 시청률 상위권에 자리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이렇듯 화제를 모았던 다양한 사건과 관련해 취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조명한 특집이었습니다. 화제작들을 후속 취재한 실화 외전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속 취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화재 사건 그 이유라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후속편에서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궁금증들을 말끔히 해소를 해줬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의 수상한 약병 사건의 경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고통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교사 측에서 넣은 행위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들의 답은 오늘도 또 한 번 엄마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다음에 강남 전원마을의 입주 조건 역시도 2, 3년 후에 아마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났는데 답답하죠. 뭐 몇 년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재개하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했던 시점과 이걸 뒤돌아보는 시점이 그렇게 시간차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짧았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 전원마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받고 문제의 중심이 됐던 이 두 집들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혐의 없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반만 처리를 하고 반은 처리 안 된 거. 또 반면에 노화도 그 차량 충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진일보 한 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방송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전혀 뭐 일말의 반성도 더 심해졌어요. 가해자 중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장관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화 되겠지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처리되어가는 과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실화 외전의 형식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일관적이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방송을 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어떤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기획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렇게 외전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가령 이제 소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소가 사랑하구나. 그 소가 인도에서는 치료를 못 신난다.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치료도 받고 소를 좋은 곳에 보내겠다 했는데요. 이 실화회전에서 근황을 다시 살펴봤더니 소를 파신다 하셔. 저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또 안 파신다고 해가지고 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소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면들을 보면 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켜보고 이런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짤막짤막하게라도 기존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재환기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자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봅니다. 라디오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지난 1월 방송된 라디오에 울려 퍼진 시그널 편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편은 목숨을 끊기 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남성을 관심으로 살려낸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평온하기만 했던 밤. 마룬5의 디스러브라는 노래로 이제 평범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삶이 매우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비지스의 할리데이를 듣고 싶다. 마지막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한데? 피디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선 읽지 말라는 신호시구나. 그래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내 마지막에 상황을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제 112에 신고를 하게 됐죠. 이 어둠 속을 뚫고 달려갔던 김경위. 과연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흉통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확인을 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엄청 충격받았어요. 음독하려는 친구를 말리느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병원 안 가겠다. 치료를 안 받겠다. 차에 마지막에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는데 다시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친구야 미안해 그런 소리는 이미 3분의 2가량의 독을 삼켰던 친구는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좀 무사히 회복이 되시기를 저희들끼리 얘기도 했었죠.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삶까지 그려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최근 실화 탐사대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긍정 감성어를 확인해보면 도움, 다행, 따뜻, 맘 편하다 등 희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사연에 대한 감성어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작년 초에 등장했던 긍정 감성어와의 차이입니다. 1년 전 관심과 변화를 바라는 반응이 주로 등장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 긍정 감성어의 변화된 양상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음을 울리는 소재의 실화들이 종종 전파를 타며 생긴 변화 같은데요. 위원들은 올해의 긍정 감성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확실히 그 2020년 감성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긍정 감성 같은 경우는 응원, 감사하다, 많은 관심, 새로운 변화 이것들은 사실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자라는 것에 대한 긍정 감성어거든요. 사실은 사연 자체는 사실 부정 사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행복, 사랑, 맘 편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연 자체가 긍정 사연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최근만 보더라도 이런 따뜻한 감성 이야기 비중이 되게 많아요. 가령 이제 뭐 최근에 백스 브이로그 편도 그렇고 타티 가브리엘 편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한 사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의 비중을 늘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제작진의 그 노력을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근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방송에서 다뤄지는 따뜻함들이 이런 감성어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역설적인 생각도 좀 들어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저 무수한 사건들을 보면 내가 거기에 관여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그냥 무덤덤하지만 평범한 일상들이 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할 수 있고 따뜻할 수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해서 역설적인 의미의 어떤 안도감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감성어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도움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2020년에 어떤 많은 관심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이제 사연을 소개하는 것도 소개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실화탐사대가 그 사람의 사연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행정복지기관과 같이 연결을 해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세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로 나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변화도 좀 이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화탐사대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 어떤 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더 많은 크로스 체크를 통하고 조금 더 넓은 시선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이제 잘 조망하는 공적 매체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론장으로부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런 사연이 있고 저런 피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걸 얘기해주는 실화탐사대는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실화탐사대가 존중으로서의 사랑, 신뢰로서의 사랑을 받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그 사건 사고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 실화탐사대가 좀 차별화하려면 이담이라는 측면에 좀 더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희망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대안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 같은 것이 어떤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부분을 이제 비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화탐사대가 그 점을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결함에서 기인을 해서 생겨났을까, 발생을 했을까 이런 점들을 좀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자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공감과 함께 사회적 메시지까지 전해주고 있는 실화탐사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수많은 실화들을 폭넓은 시선으로 담아내주길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